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너무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이슈는 우리 김용남 검사님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를 하고 직접 질문까지 했던 기자가 매불쇼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체육 삼촌 조카 이상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뭐 예정된 시간보다 좀 늦어져 가지고 네. 굉장히 좀 길어졌나 봐요. 원래 90분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예정일 뿐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걸로. 네네. 2시간 이상 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100일 기자회견 상황을 잠깐 짧게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모두 발언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100일을 짧게 규정을 했는데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벌어졌던 여러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 각종 경기 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이 되고 있다. 뭐 코스피 지수도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또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교를 정상화하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다. 이런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4년 9개월 정도가 남았잖아요. 이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자회견의 백미는 또 질의응답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관련한 이야기 오늘 다룰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기자님이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셨으니까 우리 기자님이 마지막에 굉장히 어렵게 기회를 잡아가지고 질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답을 하는 그 장면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받은 모든 질문 가운데 가장 당황해했던 질문입니다. 그래요? 아예 생각도 못한 질문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답이 제일 짧았어 질문 중에. 잠깐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858기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1월에 대구 MBC에서 미얀마 앞바다에서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미얀마 정부랑 협의 끝에 수색 조사에 합의를 했는데 하필이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미얀마 쿠데타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산도 이미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이제 미얀마 정국도 다소 안정이 되고 있고 다시 우리 유가족 참사에 대해서 그동안 손을 계속 내밀어 온 우리 이재명 정부가 수색 조사 다시 재개하실 의사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얘기여서 오늘 질문을 계기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답의 전부였습니다. 네. 자른 게 아니었어? 자른 거 아니야. 이게 다야. 저 대통령이 모르는 건 확실히 모른다. 그렇더라고요. 네, 아는 거는 상당히 길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전원이 대변인한테 각별하게 챙겨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고 또 경청 소통수석님이 계세요. 그분이 오시더니 저는 뭐 따지려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굳은 표정으로 오셔가지고 안 그래도 요 사안에 대해서 다시 지금 알아보고 있고 국회랑도 접촉을 하고 있고 미얀마 현지랑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얀마 정부가 이제 군정을 마무리하고 12월에 이제 총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줘야 돼. 우리 정상 국가라고 이제 주장하려면.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협조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요거 의외로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겠다. 기자님 근데 이거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거 아예 사건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짧게만 좀 말씀을 해줄 수 없을까요? 아주 짧게. 봉지욱 기자 다시 부르면 안 되나요? 왜요? 봉지욱 기자가
최초에 보도한 내용이에요. 봉지군 뭐 안 하는 게 없어. 이게 뭐냐면 그 1987년인가요? 예. 그 대선 직전 11월 29일인가 왜 갑자기 칼기가 칼기 미얀마 폭파 사건. 상공에서 네. 이제 추락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체는 물론 유리품 하나 지금 나오는 게 없죠. 안 나온 상태예요. 근데 이제 결국 서둘러서 이제 마유미라고 마유미. 하는 북한 공작원에 의한 지시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네. 그렇게 믿는 분이 없죠.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많지는 않습니다. 없죠. 근데 그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유가족들이 계시잖아요. 120분 가까이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은 무슨 뭐 유리품 하나 없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좀 참혹한 시간을 그동안 보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투쟁해 오셨는데 이번에 좀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아니 근데 마유미라고 말씀하시면 대부분 기억들을 못 하실 텐데 마유미 이제 기억하죠. 김현희라고 네. 그 이름으로 그분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죠. 국정원 그런 직원이랑 것으로 결혼했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정말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관련한 유해가 거기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일본은 봉지욱 기자가 하고 네. 이보 현장 확인을 우리 이제 대구 MBC에서 다이빙벨을 가지고 계셨던 알파 잠수의 이종인 대표가 네. 현장에 가가지고 예상 좌표 제보받은 예상 좌표를 가지고 수색을 했는데 칼기 8582로 보이는 동체를 발견을 한 상태입니다. 네. 아직 이제 확언은 할 수 없지만 상당히 8582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게 진실이 인양되면 유가족들의 한도 좀 풀릴 수 있겠습니다만 네.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게 공작에 의한 테러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고 네. 하는 게 동체에도 남아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회견 질의응답 내용을 지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또 주식 전문가 나와 계시니까 주식 관련한 얘기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오늘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도 오르고 있어요. 또 오르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3,330을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역대 있어요. 최고입니다. 이게 예. 이게 지금 역대 최고치예요. 최고입니다. 코스피에. 네, 원래 가장 높았던 게 3,316인가 그럴 텐데 지금 이상가? 올라가고 예. 있습니다. 그 이상. 야, 제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2개를 구매하셨어요. 대통령이 주식을 특정 종목은 구입할 수 없지만 네. 요 뭐라 그러죠 그거를? ETF? 네, ETF 네, 같은 펀드. 경우 여러 가지 펀드는 구매할 수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딱 구매했다는 펀드 2개를 저도 소액을 샀어요. 네. 보니까 오늘부로 40%를 찍어요. 오. 아. 아니 무슨 레버리지 ETF예요? 네. 기왕 먹을 거면 크게 먹어야죠. 본인 그런 얘기를 지금 왜 해요? 지금 됐는데. 그런 얘기에 정보지 정보. 밥을 사셔야 돼요. 돈 벌었다는 자랑을 했으면 밥은 사야지. 네, 자, 그거 뭐 좀 사사로운 얘기는 좀 삼가주시고요. 사사로운 얘기 삼가하시고. 현상금 지급할 때 예. 보태서 네, 드리도록 자, 난 하겠습니다. 구매했다고요. 그럼 뭘 물건을 하나 샀나 했는데 매수. 매수. 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 원인데 요거를 뭐 10억으로 낮춘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어지럽고 시끄러웠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냈는데요. 이게 지금 또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 아주 희소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50억 유지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특정 단일 종목의 보유액이 50억이냐 아니냐 10억이냐 50억이냐 그 문제잖아요. 한 개 종목에 대해서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그러나 또 한면으로 보면 이게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그것 때문에 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뭐 또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죠.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고의 흐름이 어쩜 나랑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근데 뒷부분이 이제 안 나왔는데 네.
자, 주식 전문가입니다. 그 과거에는요 100억이었어요. 제 기억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100억이었어요. 대주주 요건이. 그러다가 50억으로 줄었다가 문재인 정부 때 10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때 50억으로 중간 환원을 한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다시 10억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을 들고 있는 사람이면 부자 아니야?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가는 한 종목당 특정 시점에는 가격이 하나잖아요. 부자가 갖고 있는 한 주나 뭐 별로 돈이 없는 소액 투자자가 갖고 있는 한 주나 그 시점에는 주가는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하루 기준이죠. 그 말일 네. 기준으로만 요건을 피해가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10억으로 낮추면 10월부터 주식을 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유망해. 그래서 내가 그 종목에 1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들고 있다가 이게 지금 올 말일자 기준으로 10억을 넘기면 내가 주식 양도세 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10월부터 팔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패턴이 항상 비슷했어요. 10월부터 주가가 시들시들 이렇게 내려가. 왜냐면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팔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주가에 주는 그렇지. 충격이 크잖아요. 네. 그러면서 항상 연말에 주가가 꼬꾸라지는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이게 세금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엔 주가가 많이 오르면 어차피 세금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5천 찍은 다음에 걱정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5천까지 일단 올려놓고 그러니까 일단 얘기하자. 5천까지 예. 올려놓자. 그래서 중간에 지금 8월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좀 시들시들했어요. 원인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강화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 그건 논란이 심했죠. 그거하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율을 38.5% 그러니까 지방 소득세까지 포함해서 38.5% 얘기가 나오면서 8월 내내 주식이 좀 시들시들했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최근 며칠 사이에 많이 오른 게 이 뉴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를 고집하지 않을지 모른다. 네. 라는 뉴스가 좀 나왔었어요. 전해지면서 네, 이게 뭐 맞아요. 하루에 40포인트, 50포인트 넘게 오르고 오늘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이 지금 3,330을 뚫은 거는 완전히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대단히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단히 좀 죄송하지만 이준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해요? 죄송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같은 정치인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이 얘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출범했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많이 이슈가 올랐죠. 됐었잖아. 예.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주춤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여기다 그냥 찬물을 또 끼얹었어. 이준석 지금은 나 어떤 말 할지가 궁금해. 이준석에게 바치는 이준석 영상 함께 보시죠. 계엄 정국이라는 구조적 눌림목이 풀린 것을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폭주하면 안 됩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보여주듯 국민 경제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디까지 빠져야 정신을 차리실 겁니까? 정말 이준석 의원이 저 발언했던 시점이 코스피가 3,100이 살짝 깨졌을 그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8월에 조금 주가가 약세였는데 이제 그 틈을 타서 근데 사실 3,100도 많이 오른 거지. 엄청 오른 거지. 작년에는 뭐 2,300이 깨졌었는데. 네. 그러니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쭉 오르다가 조금 주춤할 때 그때를 틈타서 이때다 저런 싶어가지고. 말을 한 건데 아유. 사실은 이준석 의원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 총선 전에 제가 개혁신당에 잠시 있을 때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 총선 공약을 발표했거든. 정책위 의장. 제가 정책위 의장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코스피 5천 공약을 내놨어요. 그래서 입법 과제로 뭐 상법 개정부터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나씩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개혁 과제를 쭉 나열하면서 이러면 코스피 5천을 찍을 수 있다고 하고 거의 같이 다 얘기를 알려주고 뭐 하고 그때 당 대표였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공약 발표를 했다고. 근데 요번 대선 때 네. 당시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천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당시 이준석 후보가 그거 되지도 않을 공약 막 내걸어. 아니 너 황당해갖고 아니 불과 1년 전에 개혁신당 공약이었어 그게. 하는 짓이 윤석열하고는 되게 비슷하네. 자기 모순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진짜 이거 언론들이 너무나 보도를 제대로 안 해줘서 그러는데 YS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취임 100일 동안 코스피 인상률을 분석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때요? 1등이 어느 정권인지 아십니까? 1등 네, YS 때부터 노태우 때부터 노태우 때부터 네, 지금까지 그러면은 MB로 갈까요 저는? 거의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요? 네. 거의 마이너스. 2등이 2, 3등이 YS랑 노태우 때예요. 1등이 1등이 이재명입니다. 지금. 네, 거의 20%예요. 오늘 그 저평가돼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막 뛰고 난리 난리를 쳐야 났어야지. 되는데 1등이라니까요. 아니 사실은 이게 취임 때부터 계산해서 그런데 사실은 작년부터 사실은 아직 작년이 아니고 올 봄부터 이제 4월 4일 날 탄핵이 확정되고 네. 그리고 대선 날짜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 대선이 이제 치러진다는 게 확정되고 나서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1등을 달렸단 말이에요. 당선 유력이었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대선 전부터 그러니까 당선 확정 전부터 그게 반영된 거를 카운트해야 돼요. 아주 그렇게 좋은 따지면 좋은 지적이야. 거의 1000포인트 이상 오른 좋은 거예요. 지적이에요. 자리 하나 오겠는데. 좋은 지적이야. 아니 나는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아니 나는 오늘은 자리 생각은 안 하고 나는 아까 그래서 1,500 중에 일부 받으면 좀 같이 밥이라도 그 먹으려고 얘기하지 바람 잡았더니 끝까지 안 주세요. 여론 안 좋으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시종일관 강조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네. 주가 조작만큼은 내가 그냥 이거는 뿌리 뽑겠다. 이번에도 또 역시 굉장히 강조해줬어요. 이거는 딱 보는 것만으로도 큰 메시지가 되니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 확실히 보여주려고 합니다.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조작을 해서 이익 본 것만 이제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게 이미 그 제도가 있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주가 조작 사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김건희 씨 합대하는 건데. 김건희 씨. 야 보고 있냐? 원금까지 몰수한다. 왜냐하면 범행 도구라고 보는 거예요. 야, 나 이거 보고 무릎을 쳤어요. 아니 그러니까 범행도구. 주가 조작은 아니, 돈이 있어야 주가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구죠. 그러니까 도구. 그 돈이 주가 조작이라는 범행의 도구인 그렇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범행 도구는 네. 몰수하잖아요. 몰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론이에요. 그거 왜 안 했어 그동안에? 근데 그동안은 이제 사실 이득액만 추징하는 방법을 썼는데 왜 그랬냐고 검사님.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관행적으로. 관행 진짜. 나 이거 보면서 그래 딱 무릎을 치게 됐어요. 그래 맞다. 이 좋았어요. 한번 또 강조하니까 이거는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또 한번 보여준 거죠. 근데 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과 관련한 범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형량이 외국에 비해서 매우 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게 문제야. 외국은 한 번 걸리면 그냥 배가 망치네. 못 나와요. 예. 근데 우리는 사실은 아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들이 다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외국 같으면 햇빛 못 봐요. 못 봐야 돼 사실은. 이기훈이가 그러니까 예전에도 하고 이번에도 또 하는 거야. 특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해서도 오늘 한마디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제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야 오늘 기자회견이 이해가 되니까 잠깐 어제 상황부터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가지고요.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3대 특검법안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였거든요. 어제 현재. 예. 근데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 안과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 안이 전혀 달랐어요. 네. 그래서 아주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다른지부터 잠깐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특검 수사 파견 검사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다룬지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기존에 이제 민주당 안은요. 내란 특검 기존이 60명인데 70명으로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 김건희 특검 40명에서 70명으로, 최혜병 특검 20명에서 30명으로 이렇게 이제 민주당 안인데 합의됐던 안에서는요. 내란 특검은 60명에서 70명, 김건희 특검도 40명에서 10명 증원한 50명, 네. 최혜병 특검도 20명에서 30명. 요게 합의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논란이 많이 했던 부분이 특검 수사 기간에 네. 대한 부분인데요. 네. 그 부분도 어떻게 다른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 안은요. 특검 수사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한 사건을 국가 수사 아니 기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기간 기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요. 기간은 연장하지 특검 수사 않는 예, 거. 그러니까 기간. 민주당 안 같은 경우는 최대 60일 네. 연장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합의안에는 연장 불가능 그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연장 없습니다. 불가능한 걸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검 수사가 기간 내에 만약에 못하게 되면 어떡할 거냐? 네. 그게 이제 바로 네, 이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민주당안은 특검 수사 기간 내 끝내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한 뒤에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안은 관련 조항 없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 중계에 대해서도 예. 요구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중계와 관련해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예, 자 민주당 안은요. 내란 1심 재판은 중계를 의무화한다인데요. 합의안에서는 국가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뭐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지기현이가 공공질서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예. 중계하지 않겠습니다만 안 하는 거야. 예. 요렇게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어제. 그래서 이제 뭐 난리가 났죠. 근데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양보를 많이 했을까? 그게 뭐냐? 민주당이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협조해주기로 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주고받았다. 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안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이었던 뭐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네네. 뭐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 사전에 몰랐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여론은 급격히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기자들 앞에서 또 이야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 부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여기까지 알려진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관련해서 한마디를 했거든요. 예. 기자회견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근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여론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게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거하고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그야말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든 그냥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하게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거는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맞바꿔요? 그런 건 타협이 아니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협치도 아니죠. 그냥 제가 참으면 되죠. 정부 조직부 뭐 좀 천천히 하면 되고 그 패스트 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네. 입장을 낸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저는 이제 방송을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막 진실 공방으로 이어진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이 됐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 요 뒤가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거는 이제 원안대로 가는 그렇죠. 겁니다. 예. 네.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 요렇게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독단으로 결정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였고요. 네. 요 글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막 물었거든요. 또 정청래 대표가 또 한 발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라고 하라.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양측이 지금 굉장히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민주당대표 정청래 당대표를 향해서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고 하라. 자기한테. 너도 다 알았으면서 왜 너는 모른 척하고 그런 맥락이죠. 쑥 빠지냐 이런 맥락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청래 그 합의된 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 합의된 안은 이제는 끝난 겁니다. 그렇죠. 아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듯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시켰던 그 원안, 그러니까 그 기간도 연장하고 중계도 하고 이런 것들, 이거는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있어요?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고요. 지금 표결에 돌입한다.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통과된다고 보는 거고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이거는 너무 다행이야. 이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됐어.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거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나와 있네요. 그럼 이거 된 겁니다. 요건 됐는데 요 이제 혼란의 또 뒷수습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게 지금 댓글에서도 지금 난리거든요. 일단은 청와대 입장은 밝혀졌잖아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밝혀졌고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타협이 봉합은 아니다. 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렇죠. 근데 정부조직법 이거 패스트트랙 원칙은 6개월이고 내가 잠깐 불편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대통령의 생각이 뭐 수석 등을 통해서 민주당이 충분히 정달이 되어 왔을 것이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거 쥐어붙이지 말라고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이건 아예 야합으로 규정해 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장난쳤는지는 밝혀져야 될 것인데 지금 보니까 김병기 의원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내대표? 그거는 지금 확정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가 전혀 안 된 상태라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속보를 보기 때문에 속보집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정청래 대표가 사과한 부분. 그 사과는 내가 볼 때는 당 대표로서 원칙론적인 입장이잖아. 것까지 나온 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저는 좀 수상했던 게 어제 정청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노상원 수첩 관련해 가지고 말했을 때 송원석이가 뭐 이상한 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반인륜적 발언을 있어서는 안 될 본회의장에서 망언을 했는데 관련해서 기자들이 계속 이렇게 도대체 어떤 뜻으로 얘기한 거냐. 저는 더 기자들이 더 강하게 액션을 취하면서 물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합니다. 답변 안 해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강하게 좀 물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김 원내대표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웃으면서. 근데 그거는 사실 기자들의 정당한 질문을 은폐하는 용도로 사실은 김 원내대표가 이용 당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뭔가 지금 기류가 이상하다라고 좀 의심을 했었는데 명확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좀 취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좀 청와대 쪽을 좀 맡고 있는데요. 그쪽 맡고 있어요? 네. 청와대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 비어 있는데 청와대는 대통령실 아니 지금 11월 달에 가니까. 미래가 계세요? 이거 청와대? 참 꼬투리 잡고 계시네 지금. 아이고 참 거. 야 지금 댓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나게 큰 이슈가 돼버린 것 같아. 일단은 일단 그 특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어. 이거는 이게 사실은 본류거든요. 본류는 문제 없어요. 네, 그건 나는 문제 없고. 이걸로서 솔직히 말하면 예. 여러분 정세는 안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이 본류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괜찮습니다. 제 감정 상태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진실 공방 근데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게 점잖게 얘기했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협치랑 이 뭐 봉합이랑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근데 이게 점잖아서 그렇지 현장에서 느끼는 건 되게 좀 격앙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협치라는 이름으로 누군가 사기를 쳐서는 안 된다는 강한 지금 어조로 나무라는 거거든요. 이게 현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아는데 이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 누가 감히 내란 극복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게 무슨 뭐 협치라는 어떤 그 대통령의 통치 수를 빙자해가지고 자기 사기를 쳤다, 자기 개인적인 정치를 했다 그러면 정말 안 된다는 차원의 경고인데, 일단 저는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조금 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해야 돼. 지금 내가 공부가 안 됐으니까 내가 또 불안해 죽겠네.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조금 부연을 했어요. 그 정청래 대표가 사과한 부분, 그게 뭐 김병기 원내대표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가 포함된 것이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그렇지. 김현정 원내대변인 얘기는 그런 건 아니고 이번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 의원에게 사과한다고 한 것이다. 그렇지. 그거 봐. 내가 쓱 듣기만 해도 내가 정확하게 파악했잖아. 신인규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는 있어요. 나는 그거는 뭐 방송을 보는 부분은 보시는 분들의 몫이고 괜히 여기서 섣부른 추측이 들어가면 맞아요. 갈등을 더 키운다. 그건 맞습니다. 네, 예. 정확하죠. 어쨌든 이거 또 추측하려고 아니 이렇게 추측하는 게 씹은 것이네. 추측은 하면 안 돼. 이제는 잠시 후에 이제 법안은 민주당 안대로 통과가 될 거고 그게 핵심인데 첫째는 어떤 협상이나 이런 거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하다 보면 그 양보를 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결과에 있어서 어떤 지장이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그냥 그렇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구나. 예. 네. 굉장히 그건 또 의원님답지 않게 어른스러운 말씀이네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칭찬만 해주지 왜 그 앞에 나답지 않게 나다운 거 아니야? 듣고 보니까 이상하네 그거. 어른스러워. 나는 저는 솔직히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문제 없이 이제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약간의 좀 삐걱거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아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에 또 동의가 되긴 하더라고. 왜냐하면 굉장히 그 중요한 정치적 철학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냥 봉합한다고 될 일인가? 그것도 약간 또 동의는 되기도 하더라고요. 검찰 개혁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입장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 함께 보시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행안부에 맡긴다까지 이제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그럼 그걸 또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지금부터 1년 내에 한 1년도 사실은 짧아요. 네. 1차 검찰 개혁은 네. 뭐 요거는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그거는 됐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뭐 얘기 많이 했지만 이 제도 부작용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토론을 하면서 그거를 좀 최소화하는 과정 1년도 짧다. 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씩 부탁. 우리 검찰주의자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주의자야 내가. 근데 지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살짝은 조금. 낙인 여러 찍어버리네. 가지 5번 할 거 한 번 정도. 근데 왜 너는 웃냐? 너는 왜 웃어? 웃어놓고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 네, 그래도 재미는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재미는 또 재미인데. 뭐 울어. 아니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는 하라는 건 안 하고 엉뚱한 것만 자꾸 해. 근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4년 9개월 가까이 임기가 남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네.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이제 1년 후에 시행을 하게 되면 그래도 3년 9개월이 남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네. 그러니까 바뀐 사법 시스템에 의한 결과물이 3년 9개월 동안 나와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도. 네. 그러면 3년 9개월은 꽤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 결과물로 인해서 평가를 받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네, 정청래 대표도 아니고 네.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도 평가 대상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평가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빈틈없이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나쁜 짓을 했고 나쁜 놈들이 많이 있었고 그건 다 알아. 네. 근데 그렇다고 시스템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 요소가 감정적인 요소가 깊게 개입하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평가를 받을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금 민주당 주도냐 정부 주도냐. 근데 어쨌든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이 책임을 질 사람이냐. 네. 이 결과물에 대해서. 네. 그럼 누가 뭐래도 대통령이에요. 그건 뭐 너무 그러면 맞는 말씀이죠. 당에서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내용은 당이 주도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제 검찰청법을 대체할 뭐 공소청법이 됐던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네. 정부의 어떤 주도권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한국인이 억류된 예. 이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기자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이 사태 때문에 대미 투자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네. 관련해서 어떤 답이 나왔는지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아직 거기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거예요.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안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이거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게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이런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외교의 언어를 썼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미 투자에 악영향을 끼칠 거냐 물어봤는데 나는 뭐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있다. 나는 요거는 외교적 언어였다고 보고 네. 뒤에
야, 너 같은 기업이 그 투자하겠냐? 나는 여기에 방점을 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은 또 외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는 외교의 언어를 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아요. 정확하게 보시죠. 아, 정확합니까? 왜냐하면 이 사건 발생 당일부터 청와대가 완전 발칵 뒤집혔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는 뭐 대통령실 발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여하튼 제가 살짝 초를 쳐서 말씀을 드린 걸로 할게요. 대통령이 엄청나게 이 사안 가지고 경로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감정마저도 드러내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더구나 네. 이게 지금 예민한 미국과의 그렇죠 상대가 있는 관세 게임이니까. 협상도 지금 남겨두고 엄청나게 신경이 곤두세서 전체가 그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지금 메시지 나온 거 보면 정말 옛날 우리가 알던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안 보이잖아. 대통령밖에 전혀 안 보이잖아요. 보이고 우리가 잘못 알았든지 변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예.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진면목인데 네, 이제 특히 이제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메시지 관리를 엄청나게 고도로 정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메시지 보면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누가 투자하겠냐. 그러니까 나 요게 와. 그럼- 나 가장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최욱 삼촌이 이거 딱 집어낼 줄 알았는데 이거 집었어요. 그 대신 조카가 집었습니다. 네. 뭐냐면 뭐죠? 엄청나게 디스를 했어요 미국을. 이거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뭐라고 그 했냐면 표현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단체로 들어와서 여행 비자로 영어 선생님 하고 뭐 토익 가르치고 애들 가르쳐도 맞아. 전혀 우리는 상관 안 하는데 네. 미국 사람들은 문화적 차이인가 봐. 이거 되게 심각하게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네. 엄청나게 디스한 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문화적 차이라는 생각만 바꾸면 대한민국에는 수만 명의 미국인 불법 취업자들 다 쫓아낼 수 있어. 나는 그렇게.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거. 또 그렇게 읽어냈군요. 그럼요. 족합니다. 조카라고. 깜짝 놀랐네. 그렇게 또 읽어냅니다. 왜냐하면 요게 이제 청와대 외교 라인의 실무자들이랑 비공식 이제 대화에서 몇 번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게 상호주의의 호혜주의 원칙에 이거는 위배되는 건데. 그렇지.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도란프가 우리 국민들 마지막 비행기를 안전하게 태워줄 때까지는 참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요 이제 기자회견 시점에 도란프랑 비행기 탑승 문제로 마지막까지 절충이 안 됐던 부분이 비행기 탈 때 쇠사슬 묶고 타는 거를 타기 전까지 만약에 보여주면 조현 장관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린 대한민국 난리 난다. 네. 그러면서 협상이 안 됐는데 막판에 도란프가 그러면 자유롭게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해드려라 라고 사실 꼬리를 내린 겁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화냈대요. 오늘 그 얘기 했어요. 그랬군요. 예,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여하튼 그런 저간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사실 미국에 보낼 수 있는 두 가지 상당히 강경한 시그널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입장을 냈는데요. 저는 이거 전 국민이 다 봤으면 좋겠어. 난 정말 난 좀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왜 남들은 사인하는데 너는 사인 못하냐. 방어를 하러 간 거죠. 그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합니까?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합니까? 그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면 합의 나 절대 안 하겠다라고 예. 국민 앞에 약속했고요. 국익에 반하는 어떠한 것도 나는 협상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인 안 했다고 극우 윤어게인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편하게 막 난리죠, 난리. 씹어제끼잖아요. 네. 그게 조금 속상했나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미국을 상대로 따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의 일방적인 방어하려고 한 깡패적 거잖아. 공세에 대해서 지키려고 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안 만드는 게 최대한 유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흔드니까 네. 대통령이 그 원칙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일본은 사인을 했잖아요. 네. 사인하고 난리 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일본 우리는 이제 조선하고 그 외에 해서 3,500억 불인데 네. 일본은 우리보다 금액이 조금 많아요. 근데 지금 사인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정말로 돈을 집어넣는 거야. 5,500억 불을.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그리고 45일 전에 콜하면 돈을 집어넣어야 돼요. 무조건. 만약에 우리가 그 같은 내용으로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지율 난리 나요. 난리 나. 그렇죠. 왜냐하면 3,500억 불을 어디서 이건- 구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미국과 뭐 최종적으로 진짜 사인할 때까지 거쳐야 될 관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일본 사인한 거 보니까 덜컥 겁이 날 정도예요. 야, 이걸 사인했다고? 이런 내용은 이거 완전히 사실상 흔히 얘기하는 노예 계약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줘 의원님도. 힘이 있어야 도와주죠. 아니 여론이 뒷받침. 아니, 그러니까요. 자신감 있게 하죠. 예. 좀 아니, 그러니까 도와줘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야 돈 넣어. 그러면 45일 후에는 넣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그 넣으라는 금액만큼 넣어야 돼. 제가 정말 황당했던 거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무 정책실장이 이제 관세 타결하고 와가지고 브리핑을 하는데 네. 정말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도 괜찮은 판인데. 김용범.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수구 매체들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뭐 안 썼냐? 왜 저 미국은 자동차 뭐 쌀 뭐 수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자꾸 우리한테 묻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일부러 모호하게 남겨놓은 부분들에 그렇지. 대해서.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가 쟤들이 우리를 공격 안 했으면 우리는 방어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공격한 소재를 가지고 묻는 거야. 그렇습니다. 미국 기자들이 물어야 되는 질문들을.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대단히 고통스러웠는데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3,500억 중에서 바이든 시절에 투자하기로 했던 펀드에 대한 것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 입장에선 그게 바이든 시절에 이미 사전에 계약한 거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뭐 최대한 우리는 미국 상대로 부풀리려고 그렇죠. 바이든 때 것도 껴넣은 건데 네네네. 자꾸 뭐 조중동 기자들 그 물어보는 거야. 그 바이든 때 한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그거 조용히 확 진짜 조용히 하라 그래. 아니 그 솔직히 방금도 저는 뭐 이 자체 개인적으로는 참 좋긴 했는데 이 모호 전략을 사실 얘기 안 하는 게 좋잖아. 근데 괜히 했네.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도 난리니까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좀 도와줘 좀 언론이랑 좀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알아봐 압박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괜히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언론들이 언론들이 그렇다고 국익이잖아, 언론들이 국익.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그 언론도 칭찬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그 기사화는 안 됐는데 언론에 고맙다는 얘기를 계속 한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실 미국 백악관 출입 기자들만 있었어. 지난번에 뭐 남아공 때도 그랬고. 근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기자 7명이 같이 들어가 줬어요. 그래서 그 7명 기자들이 한국의 관점에서 대통령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질문을 했다고. 그래서 그 7명의 기자들을 특별히 대통령이 고맙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시점에는 여도야도 이념도 없이 국익을 위해서 언론과 한 팀이 됐다라며 감사의 말을 표시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 질문 영어로 다듬어야 될 거 아니야. 그 CBS 기자, 뭐 아리랑 TV 기자들 다 모여서 네. 영어로 이렇게 다듬고 하는 것들을 같이 민관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국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여야든 그럼. 이념이든 없이 좀 언론이 같이 하자. 그런 당부도 오늘 네. 앞뒤로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까 우리 기자님의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생각을 못한 부분이라서 짧게 답했잖아. 근데 그리고 나서 이상호 얼굴을 보니까 순방 비용이 생각이 났나 봐. 맞아, 이상호 맞아. 왜냐하면 이상호는 영세한 언론인이잖아요. 그 생각이 났나 봐. 그리고 갑자기 맞아. 이거 이상호 얼굴 보고 생각난 거야. 저희가 갔다 와서 대변인실 오찬이 있었어요 한번 조그맣게. 그때 사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번에 하셨어요. 뉴욕도 같이 가고 싶은데 원래 그 유엔 총회가 1년에 한 번이니까 맨하탄 안 그래도 호텔이 비싼데 어마어마한 하루에 거의 막 200만 원 가깝게 되는 거예요. 한 방 하나가. 그리고 프레스센터 하려면 그랜드 볼룸을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에 막 1억, 2억 되는 거야. 그거를 기자들이 n분의 1로 내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니까 원래 이거 엠바고라 이것도 말 못하는 거거든요. 2,400만 원이에요. 1인당 참가비가. 그러니까 에어포스 원 타고 가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갔다 오면서. 그래서 사실 저 이번에 못까지 드랍됐어요. 네. 그랬더니 2,400. 이제 그런 말씀을 이게 기본적으로 개인 비용으로 가는 게 맞아. 근데 특히 이제 컨퍼런스룸 같은 경우는 정부 이제 협상팀이 와서 발표하는 공간이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좀 보조를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것만 까줘도 절반으로 떨어져요. 프레스 센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렸더니 아마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좀 더 그 많은 언론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뉴욕은 비행기가 많이 빕니다. 자리가. 공중파도 일부는 못 가요. 그러니까 언론사 부담인 거죠. 개인 예, 언론사 부담이 아니고 부담이죠. 원칙적으로 네. 언론사 부담인데 그러면 컨퍼런스룸은 정부에서 보조를 좀 해주고 그러면 절반으로 떨어지죠. 그렇지. 맨하탄의 비싼 호텔 비용은 그 이상호 기자님은 센트럴파크에 텐트 치고 그래도 돼요. 그러면 네. 되네.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텐트 그렇게, 하나 갖고 가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민항기 타고 민항기 타고 텐트라도 칠 거다 우리는. 네. 근데 그 컨퍼런스 룸 그거 어떻게 안 되겠냐. 그러니까 컨퍼런스 룸이 한 3,400 정도 되면 가려고 그랬어. 근데 컨퍼런스 룸 사용료만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우리 기사 쓰고 오는 게 다인데. 그거를 오늘 얘기한 거였군요. 네, 그거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러니까 보내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려도 돼요? 네, 이제 너무 제가 오늘 사진 찍어 온 게 있어요. 뭐가 있나요? 너무 감동이었는데 대통령이랑 우리랑 어떤 의자에 앉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앉았던 의자? 그 준비가 안 됐나 본데. 제가 작가님 드렸잖아요. 짜증 내지 마시고. 그 왜 그 남의 작가한테 그 짜증을 냅니까? 아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 전달하면 되죠. 뭐 이렇게 짜증을 내셔. 준비하는 동안에 요거 뭐예요? 그 무슨 비표예요? 요게 오늘 비표였는데 네. 아주 빈틈이 뭔데요? K-팝 데몬 헌터스 예요. 근데 요거에다가 비표를 딱 찍어서 기자들한테 내외신 기자들한테 나눠주는 센스. 거기서부터 감동을 해서 딱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앉은 의자랑 우리 앉은 의자가 난 다를 줄 알았어. 네. 근데 같더라고. 의자가 대통령 의자와 기자들 의자가 같았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이제 사진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준비됐나요? 볼까요? 네. 저 의자예요. 요 의자. 같네. 같아. 아니 뭐 그 전에도 같지 않았을까요? 아니 달랐던 윤석열은 적도 달랐나? 달랐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원래 대통령은 단상을 좀 올려줘요. 제가 비교하는 사진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요 기자랑 1.4m밖에 안 돼요 거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고 저는 맨 뒤에 있었거든요. 기자들 뒤에 있으면 잘 안 보인다고 오히려 기자석을 1단, 2단, 3단으로 올려줬어.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저는 더 높은 데서 이렇게 보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완전히 다른 거죠. 대통령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달랐나, 낮게 윤석열은? 같은 의자로. 윤석열은 무슨 의자 앉았는데 그러면? 뭐 그때는 뭐 기자들은 뭐 목욕탕 의자 앉고 같지 않았을까? 의자는 달랐나? 기억한다고 그 다리 벌린다고 가리는 뭐 그거 했었다고 한 것 같은데. 의자는 모르겠네요. 한번 끝나고 한번 찾아봐야겠네. 네, 다음에 올 때 제가 찾아서 윤석열은 어떤 의자에 앉았는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아주 긴 시간 함께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살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